공항을 나서자 쌀아기 눈이 흩날렸다. 4월의 눈발치고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그 사이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집도 직장도 함께할 따뜻한 가족도 없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다. 가족과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늘 미안하고 작아진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는 아직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성공의 잠재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곧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커가고 있었다. 쌀아기 눈은 금세 녹아 사라졌지만 그 차가운 느낌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건 마치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같았다.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 같기도 했다. 공항을 나온 다음 날 오랜 친구 장우를 만났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친구다. 장우도 내 연락을 반갑게 받아주었다. 장우는 한때 잘 나갔다. 스타트업을 성공시켰고 명문가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겉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업이 흔들리면서 부부관계도 삐걱대기 시작했다. 처가에서도 더 이상 그를 반기지 않았다. 망한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장우의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장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두 딸을 지키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장우는 사업을 다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래서 아내의 일에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던 작년 여름 비극이 찾아왔다. 아내가 불륜남과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음주운전이었다. 강원도의 한 벼랑길에서 차가 추락했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처가 쪽은 이 일을 조용히 덮었다. 딸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다. 장례식도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다. 장우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어 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다.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처가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겼다. 처가 쪽은 딸의 죽음을 사위의 무능함 탓으로 돌렸다. 장우는 말없이 그 모든 비난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지방에 내려가서 AI 사업을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그의 표정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문제는 두 딸이었다. 고3이던 큰딸은 엄마의 죽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는 명문가의 딸로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주변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그녀는 점점 거칠어졌다.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고 싸우는 학생으로 변해 작년 수능을 망쳤다. 올해 혼자 독서실에 다니며 다시 수능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년에 어울렸던 일진 무리들과 만나고 싸우기도 하며 지내고 있다. 작은 딸은 그런 언니를 보며 더 빨리 철이 들고 있었다. 장우는 두 아이를 두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딸들을 잠시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6개월 정도 자네가 내 집에서 애들과 함께 지내주면 좋겠어. 그냥 부모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부탁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장우의 두 눈 속에 담긴 간절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승낙했다. 하지만 막상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려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과연 친구의 두 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20살 큰딸과 7살 막내딸이라니 나이 차이도 성격도 모두 다를 텐데. 그 주 일요일 오후 나는 장우의 집으로 향했다. 장우는 다음날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의 집은 제법 컸다. 1층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왼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물가엔 낙엽이 고요히 떠 있었다. 집 안은 모던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구조도 여유로웠다. 방이 넉넉해
나만의 공간과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딸들과 서로의 생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거실에서 장우가 두 딸을 소개했다. 우리 큰애 수진 그리고 막내 희진이야. 수지는 20살이었다. 혼자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첫인상은 예뻤지만 차가웠다. 짧게 고개만 숙이며 인사했다. 희진은 초등학교 1학년.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진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나는 성찬 아저씨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월요일 아침 장우를 배웅했다. 두 딸도 현관 앞에 나와 아빠를 바라봤다. 장우는 두 아이를 한 번씩 꼭 안아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급히 차에 올라탔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셋은 말없이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뜬 모를 적막감이 들었다. 아침 식탁엔 장우가 미리 차려둔 샐러드와 토스트, 계란 후라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우유와 오렌지 주스도 냉장고에 있었다. 그런데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부재의 자리만큼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식사 후 나는 희진의 등교를 도왔다. 작은 교복을 단정히 입혀주고 가방을 메어주었다. 희진아, 준비 다 됐지? 네, 희진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하지만 중간에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희진이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온기가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켰다. 교문 앞에서 희진은 다녀올게요. 하고 손을 앙증맞게 흔들었다. 이런 것이 딸을 키우는 재미 아닐까 생각했다. 나도 이런 딸 낳아서 키우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오후 3시까지는 온전히 내 시간이 되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쳤다. 그 빛이 묘하게 따뜻했다. 낯선 공간이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수지는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는 조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였다. 학교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당차게 해내던 아이였다. 그런데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처음엔 친구들이 피했다. 불쌍하다는 시선이 점점 비웃음으로 바뀌었고 결국 왕따가 되었다. 그 후로 수지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말이 적고 순하던 아이가 언젠가부터 걸크러쉬 스타일의 새 나이로 변해 있었다. 세상에 맞서려는 듯한 눈빛을 갖게 되었다. 그래도 평소엔 여동생 희진을 꼼꼼히 챙겼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등교 준비를 도와주며 동생의 하루를 살뜰히 돌봤다. 그런데 수진이는 한 달에 몇 번 아무 말도 없이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은 나에게 묘한 긴장으로 다가왔다. 희진의 등교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나 혼자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목욕 시간이 가장 난감했다. 평소엔 언니가 씻겨주던 일을 내가 대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저씨가 희진이 목욕을 시켜줘야겠는데? 내 말에 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물 온도를 맞추며 나는 슬며시 물었다. 언니는 보통 어떻게 해주니? 머리부터 감겨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따라했다. 작은 머리를 조심스레 감기고 타월에 거품을 내어 팔과 어깨 그리고 다리를 닦아주었다. 물로 헹구자 뽀얀 살이 드러났다. 희진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며 희진의 팔에 닭살이 돋는 것을 보았다. 서둘러 속옷을 입히고 잠옷을 갈아입혔다. 희진은 상쾌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책 읽을래요. 그럼 아저씨가 읽어줄까? 괜찮아요. 저 혼자 읽을 수 있어요. 희진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겼다. 몇 분 뒤 조용히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수면등 불빛만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이 집의 밤이 조금씩 내게 익숙해지는 듯했다. 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현관 쪽이었다. 수진이 돌아온 줄 알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고개만 돌렸다. 그런데 평소처럼 방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없었다. 대신 털썩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이 문가에 쓰러져 있었다. 몸을 겨우 일으키려 했지만 또 고꾸라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다. 입술은 터져 있었다. 머리칼은 엉켜 있었고 흙먼지와 핏자국이 옷에 엉겨 붙어 있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119 부를까? 그 말에 수진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그 작은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단단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누군가와 심하게 싸운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긴장이 풀려 쓰러진 것인지 아니면 몸이 심하게 아파서 쓰러진 것인지 알아내려고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다. 입술이 터진 것 말고는 크게 다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긴 바지에 긴팔 옷을 입고 있어서 몸 안에 다친 곳을 다 볼 수는 없었다. 우선 수진을 부축해 거실 소파로 데려가려 했다. 소파로 갈 수 있겠어? 아니요. 저 화장실로 가고 싶어요. 소파에 가기엔 수진의 겉옷과 머리가 많이 더러웠다. 옷을 벗고 간단히 씻고 나서 거실 소파나 방 침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수진을 부축해 게스트용 화장실로 데려갔다. 수진과 희진이 함께 쓰는 방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혹시라도 희진이가 깨서 걱정하게 될까 염려되어 게스트용 화장실로 갔다. 더러운 옷을 벗고 머리와 얼굴을 먼저 닦을까? 수진이 아픈 목소리로 힘들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 소변이 급해요. 변기에 앉혀주세요. 순간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수진을 변기 위에 바지를 입은 채로 앉혀주었다. 그리고 나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없어요. 다시 당황스러웠다. 수진이 속으로 많이 다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들었다.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지 않은 것에 후회가 밀려왔다. 팔과 손이 많이 아파? 나는 수진의 팔과 손을 살펴보았다. 손에는 큰 상처가 없었다. 팔이 부러진 것 같니? 그건 아니에요. 배와 가슴이 아파서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복부에 센 타격을 입어서 아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내가 수진의 바지를 내려줘야 하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졌다. 불을 끄고 바지를 내려줄까? 수진이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다시 생각해보니 불을 끄면 더 어색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급해요. 못 참겠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재촉했다. 알았어. 나는 두 손을 수진의 바지춤으로 향하면서 고개는 직각으로 돌려 예의를 지키려 했다. 제발 빨리. 수진의 거듭된 재촉에 나는 바지와 속옷을 내려주고 앉힌 다음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순간 수진이 다시 나를 불렀다. 아저씨, 저 기댈 곳이 필요해요. 배가 아프고 힘이 없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아요. 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다시 수진의 몸 상태가 걱정되기 시작했으나 겉으로는 표시하지 않았다. 알았어. 대답은 했지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다. 제 앞에 앉아서 아저씨 어깨를 빌려주세요. 이 모든 대화와 대응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뤄졌다. 마치 응급실 상황처럼 말이다. 수진 앞에 앉아 어깨를 대주면서 생각했다. 수진은 내 어깨에 기대서도 소변을 시원하게 한 번에 보지 못했다. 소변을 보는데도 복부에 고통이 와서 그런 것 같았다. 소변을 보는 동안 문득 호텔 화장실에서 들었던 클래식 음악이 떠올랐다. 비데에 앉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기능을 모든 변기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걱정하게 한 것은 수진을 응급실로 데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었다. 저 다 했어요. 소변을 마치고 비데가 뒤처리를 말끔히 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비데가 아니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참 많이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다. 비데에게 고마웠다. 오케이, 알았어. 나는 수진의 바지를 올려주고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수진을 뒤로 젖혀 변기 상부 물통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살펴보았다. 입을 벌려봐. 혹시 입안에도 출혈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다. 어디 보자. 입안에 상처가 난 곳은 없네. 이가 빠진 것은 없나 보자. 나의 이 말에 수진이 힘겹게 피식 웃었다.
이도 빠진 것이 없었다. 복부를 많이 맞은 거야? 배 안에 특히 아픈 곳이 있어? 우선 수진의 외투를 벗겨야 했다. 더럽기도 하고 상체에 큰 상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싶었다. 수진아, 점퍼를 벗어보자. 안에 흰색 바탕에 몇 가지 추상적 무늬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팔 파려. 내가 수진의 팔을 올려 옷을 벗기려 하자 수진이 아파하며 말했다. 팔이 많이 아파?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간신히 점퍼를 벗겨냈다. 그리고 수진의 팔을 살폈다. 살짝 흔들어도 보았다. 수진아, 정말 병원에 안 가도 되겠어? 네, 제가 알아요. 배와 팔을 좀 세게 맞아서 그래요. 상대방의 타격을 막다 생긴 것처럼 시퍼렇고 커다란 멍이 팔뚝 상부에 들어있었다. 나는 수진의 뼈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팔을 살살 누르며 살펴보았다.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다. 다행이다. 다리는 부러지지 않은 거지? 나는 수진의 다리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들었다 놓았다 해보았다. 수진이 약한 신음을 했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은 것을 보니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아마 부러졌다면 내가 이리저리 누르고 살필 때 많이 아프다고 말했을 것이다. 바지도 많이 더러워서 갈아입는 것이 좋겠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가 수진과 희진이가 쓰는 방으로 들어가서 수진이 입을 바지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내 방으로 가서 내면 반바지를 가져왔다. 옷을 갈아입으면 다리에 난 상처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반바지를 선택했다. 내 반바지야. 너희 방에 들어가서 가져오기가 뭐해서. 혼자 갈아입을 수 있겠냐고 내가 물었다. 수진이 바지를 받아들고 혼자 몸을 앞으로 일으키려 하다가 그만 다시 변기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무래도 혼자는 무리일 것 같았다. 아저씨가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수진이 변기에 앉은 채로 바지를 벗었다. 엉덩이를 한쪽 옮겨가며 어렵게 벗었다. 엉덩이를 살짝 들 때마다 수진은 앞으로 몸을 숙이며 힘겨워했다. 나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간단히 씻고 약을 좀 바르자. 반바지를 입은 수진의 다리에는 멍이 많이 들어있었다. 무릎도 땅에 쓸렸는지 까져 있었다. 나는 먼저 수건을 따뜻한 물로 적셔서 머리를 닦았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머리끈으로 묶어주었다. 이번엔 얼굴을 좀 닦자. 수건을 다시 빨아서 수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터진 입술에 젖은 수건이 다 아플까 특히 조심했다. 수진은 살짝 얼굴을 찡그리고 가벼운 신음으로 아픔을 표현했다. 팔과 다리도 조심스럽게 닦았다. 팔다리에 멍이 든 부분은 조심조심 닦았다. 무술이나 싸움하는 기술 배웠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왜 이렇게 심하게 싸우고 다녀라는 말을 동시에 담아서 물었다. 수진이 다시 피식 웃었다. 여전히 아파했다. 이제 약을 좀 바르고 밴드도 붙이자. 입술을 면봉으로 소독하고 약도 발라주었다. 팔과 다리에 멍이 든 곳에는 무엇을 발라줘야 할지 몰랐다. 무릎에 까진 곳을 소독하고 약 바르고 밴드로 붙여주었다. 손과 발도 간단하게 씻자. 수진의 손과 발에 샤워기로 물을 뿌려가며 살살 닦았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냥 위아래로 물만 뿌려서 대충 닦았다. 이제 나가자. 내가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겠어? 내가 수진의 팔 한쪽을 들어서 나의 목에 걸치고 변기에 앉아있던 수진을 일으키며 말했다. 수진이 일어나려고 힘을 주다가 다시 변기에 앉으려고 했다. 힘들어요. 못 걷겠어요. 나는 방법을 찾으려고 짧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그럼 내 등에 엎혀라. 내가 등을 수진 앞으로 들이밀며 앉았다. 수진의 팔을 내 앞으로 당기자 수진이 내 팔을 따라 자신의 몸을 내 등으로 기댔다. 내가 수진을 업고 일어서려는 순간 수진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욱 아파요. 안 되겠어요. 배와 가슴이 아저씨 등에 닿으니까 너무 아파요. 나는 수진의 복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안고 나가야겠다. 나는 수진을 아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축 처진 수진의 몸을 부드럽게 안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혹시 업을 때보다 더 큰 신음을 할까봐 걱정되었다. 수진의 두 다리에 걸친 팔과 목에 걸친 팔에 온 신경을 썼다. 수진은 팔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두 팔을 자신의 배에 올리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제발 수진이 속으로 많이 다친 것이 아니길 바라며 화장실을 나왔다. 내 방으로 갈래?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럼 거실 소파로 갈래? 네, 수진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거실 소파가 방보다 더 나았다. 방에서 혹시 수진이 아파서 뒤척이며 신음하면 희진이가 깨서 보고 놀랄 수 있다. 또한 나도 수진의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수진을 안고 거실 소파로 갔다. 수진을 소파 한쪽 팔걸이 쪽에 머리가 가게 해서 조심스럽게 내렸다. 축 늘어진 수진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내리기가 어려웠다. 소파에 닿는 느낌이 들었는지 수진이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탓에 마지막에 내 얼굴과 어깨가 수진의 상체에 살짝 부딪혔다. 수진의 가슴이 내 어깨에 닿은 감촉을 느끼기보다는 수진이 아프다고 신음하지 않을까 더 걱정되었다. 고급 소파라 그런지 수진은 편하게 누웠다. 나는 수진의 다리를 일자로 펴주고 팔도 편하게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런 다음 가벼운 담요로 수진을 덮어주었다. 저녁은 먹었니? 따뜻한 우유에 꿀이라도 타서 줄까? 나는 갑자기 수진이 배고프지 않을까 궁금했다.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을 한 스푼 넣었다. 잔을 조심히 가져오니 김이 은은히 올라왔다. 이거 마시고 조금 자라. 수진은 말없이 잔을 받아 마셨다. 입술이 컵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나는 그 온기가 수진의 몸속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소파에 기대 누운 수진 곁에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지만 완전히 잠들지 못했다. 가끔 수진의 입에서 얕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나는 그때마다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이 되어버린 얼굴, 그 복잡한 나이의 표정이 내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